예, 7절이죠. 177페이지네요. 177페이지 7절에 거래 중심 및 세금 계산서. 오늘 7절 강의할 차례고요. 그동안 좀 강의가 많이 못 올라왔었는데 이제부터 좀 강의가 많이 쭉쭉 올라올 테니까 지금도 밀리지 않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절을 보시면 빈출유형 01의 세금 계산서죠. 이번 챕터는 거래 중심 및 세금 계산서인데 세금 계산서가 과거에 시험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01에 보면 세금 계산서 개념의 양가로 1번의 의미, 과세 사업자가 재화 용역의 공급 시 VAT를 거래 징수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급받는 자에게, 즉 사간 사람한테 발급하는 세금 증빙으로서 가장 그냥 전형적인 정의일 거고요. 이번에 기능 송장, 청구서, 대금 영수증, 증빙서류, 과세 자료로서의 기능인데 중요한 말들은 아니고요. 3번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죠. 보면 공급하는 사업자, 즉 파신 사람은 등록번호, 상호생명 3개 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급받은 자, 사오신 분은 등록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작성 연월일, 공급 연월일이 아니고 작성 연월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까지 해서 이 4개를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주로 내려오면 동그라미 1번에 공급받는 자, 즉 사가신 분의 상호 성명, 주소, 공급 연월일 이런 것들은 다 임의적 기재사항이니까 일단 파는 사람은 등록번호, 상호 성명, 그 다음에 사간 사람은 상호 성명 필요 없고 등록번호까지만 있으면 된다는 소리고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필요적 기재사항 미기재 시 공급자에게는 가산세, 공급받는 자에게는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는 없고요. 대신에 매입세액 불공제 페널티는 있으니까 이런 것을 빼먹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2번을 보면 세금계산서의 기타 사항에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라고 되어 있죠. 아래의 경우에는 재화 용역에 공급한 달에 다음 달 10일 기억하세요.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요. 1번 보시면 거래처별로 일여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인데 이 실무에서 참 유행하는 소위 월합계 세금계산서라고 부릅니다. 2번에 보면 거래처별로 일여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에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에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인데 1번하고 2번의 차이점은 1번은 한마디로 한 달, 통으로 한 달, 뭐 1월이면 1월, 2월이면 2월, 한 달 통으로 해서 말일자로 발급하는 거고요. 2번은 그냥 한 달 이내, 달력 한 달 이내에서 임의로 그냥 며칠을 정해가지고 발급하는 거니까 뭐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요. 1번이 좀 더 중요하죠. 3번은 관계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인데 또 3번은 1, 2번과 달리 특정 하루를 찍어가지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가로 1번의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인데 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최근에 좀 많이 간단해졌죠. 과거에는 이게 함정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간단해졌습니다.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수정세금계산서. 제가 TI 한다고 그랬죠? 텍스 인보이스. 자, 예를 들어서 요렇게 여기가 15년 1기가 있고 여기가 15년 2기가 있는 거예요. 15년 2기가 있는데 당초 4월 1일 날 뭔가를 공급했어요. 플러스 10억을 공급했다고 해요. 근데 요 날짜인 9월 1일자에 뭔가 사유가 발생했죠. 자, 어떤 사유가 발생했느냐? 예를 들어서 과거에 10억 판 거에서 한 2억 정도가 환입돼 가지고 내가 마이너스 2억을 끊어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매출이 8억으로 줄어들어야죠. 이런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걸 소위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실무에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날짜를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타임머신 타고 4월 1일자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그 사유가 발생한 날 하면 되느냐 이건데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과거에는 2번, 그 반가로 2번이 과거 날짜로 돌아갔어야 하는데 2012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대부분 날짜가 이날, 그냥 사유 발생의 일이지 마이너스 과거로 돌아갈 필요는 없다고 다 개정이 됐습니다. 자, 반가로 1번부터 보면 처음 공급한 재화의 환입이죠. 재화가 환입된 날이 작성일자가 되면 언제라고요? 환입된 날, 이 사유가 발생한 날, 환입된 날이 작성일자가 되고요. 가로 내용은 뭐 혼자 보시면 되겠네요. 화살표 보시면 당초 작성일자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반가로 2번 계약의 해제로 인한 미공급, 반가로 3번 계약의 해지로 인한 증감사유인데요. 그 우리 10억을 처음에 공급을 했는데 이날 좀 더 달라고 해서 플러스 2억이 된다거나 이날 더 가져가라고 해서 마이너스 2억이 된다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게 반가로 3번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 이날이네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이 작성일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요. 반가로 2번은 계약이 아예 해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날 저 4월 1일 날 서로 10억을 세금계산서를 끊고 계약금까지 주고받았는데 만약에 9월 1일 날 저런 계약금을 원천 무효로 해서 우리는 다시 그냥 0으로 없애자라고 할 때 10억 플러스 끄는 것을 이 날짜로 마이너스 10억을 끌면 되는지 아니면 당초
그 날짜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마이너스를 끊으면 되는지에 대한 그런 차이인데, 요게 과거에는 타임머신 타고 돌아갔어야 하는데 지금은 다 요 그날 사유 발생한 날로 바뀌었습니다. 반가로 2번을 좀 읽어보면, 계약 해제일이 바로 그냥 작성일자가 돼서 이날로 화살표 보시면 당초 작성일자로 가지 않는다는 소리죠. 근데 반가로 4번은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가로 4번. 반가로 4번에 내국신용장 발급 관련이라고 해서 내용을 읽어보면, 재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이제 25일 내에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가 개설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작성일자이면 언제라고요? 언제? 내국신용장이 이제 플러스 25일까지 작성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25일 이후에 사후적으로 발급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월 1일에는 당시에 내국신용장이 발급이 채 안 돼가지고 플러스 10%로 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이제 세법이 바뀌어가지고 7월 25일까지 내국신용장을 사후 개설하면 된다면서요.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이 7월 25일까지 사후 개설만 되면 이게 영세율이에요? 10% 과세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영세율이죠? 그럼 당초에 10%로 끄는 거, 이거를 다시 영세율로 바꿔야 하는데, 요거는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일인 7월 25일로 보는 게 아니라 다시 과거 날짜로 돌아가서 4월 1일자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요거는 수정하는 거 맞습니다. 요거는 화살표 보시면 내국신용장 개설일자라고 돼 있지 않고요. 당초 처음 수정세금계산서가 그 처음 날짜로 돌아가서 저 4월 1일자로 가서 작성되니까 요거 하나는 좀 조심하셔야겠네요. 요건 좀 타임머신 탄다는 뜻입니다. 반가로 5번,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뭔가 나중에 착오였다는 걸 발견하면 처음에 발견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의미 표시로 하여 발급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함. 근데 이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단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국가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가 되고요. 이전이라면 큰 문제 없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혔어도 수정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양가로 3번에 반가로 1번 위탁 판매가 과거의 기출문제에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됐으니까 반가로 1번은 꼭 기억합시다. 우리 위탁 판매는 워낙 중요하니까 제가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해요. 위탁 판매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너네 좀 나와라. 무작위로. 자, 쏙. 쟨 떨어졌네. 자, 붙어라 또. 위탁 판매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주인장이죠. 위탁자. 위탁자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불러요. 본인이라고도 부르죠. 위탁자 본인. 여기 내가 원래 제3자한테 다이렉트로 한 번에 팔아야 하는데 이거를 가운데 끼기로 했어요. 가운데 수탁자를 껴요. 수탁자 낍니다. 그러면 내가 얘한테 물건을 이렇게 갖다 주면 얘가 이렇게 최종 소비자한테 이렇게 넘길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많이 알죠? 자, 이때 세금계산서를 본인, 위탁자 본인 아니면 가운데 끼네, 대리인이라고도 부르죠. 자, 세금계산서를 본인이 끊습니까? 대리인이 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얘한테 한번 물건을 넘기면 얘가 최종 소비자한테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를 일일이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답 나왔네요. 여기서 세금계산서 누가 끊죠? 지가 인도한 다음에 지가 끊겠죠. 단 세금계산서의 명의는 누구로 돼야겠어요? 명의는 자기 거래가 아니라 위탁자 거래니까 위탁자가 명의가 돼야겠죠. 한번 내용 읽어볼까요? 동그라미 1번 일반이라고 되어 있네요. 수탁자, 즉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이게 좀 더 일반적일 텐데요.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는 수탁자, 즉 대리인이 위탁자, 누구 명의로 끊어야 돼요? 끊을 때는 위탁자, 이 사람이 주인공이니까 위탁자 명의로 해서 보시다시피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급하라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2번은 특이한 경우인데 가운데 수탁자나 대리인은 말 그대로 그냥 이름만 꼈나 봐요. 왜냐하면 이 물건을 위탁자가 직접 다이렉트로 인도까지 한 거예요. 너는 도대체 한 일이 뭐냐? 이름만 낀 건가 봐요. 이때는 인도를 누가 했으니까요. 인도를 위탁자가 직접 제3자한테 했으니까 수탁자는 이 물건이 언제 넘어갔는지 알기도 힘들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특이한 경우인데 위탁자, 즉 본인이 재화를 직접 다이렉트로 인도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즉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하고요. 이때
수탁자 가운데 낀 대리인의 등록번호만 덧붙이면 되니까요. 1번하고 2번 정확히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하고, 제가 보기에 이건 막 외우려고 한다기보다는 정확히 이해부터 하시면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반가로 이번에 위탁 매입은 화살표가 거꾸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제3자한테 다이렉트로 사와야 하는데 내가 다이렉트로 안 사오고 수탁자를 끼워서 사오는 경우입니다. 이거를 이제 위탁 매입이라고 하겠죠. 내용을 좀 읽어보면,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라고 되어 있죠.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 가운데 낀 사람의 등록번호를 붙이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반가로 3번의 리스거래죠. 이거 제가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사업자가 시설 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해당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뭐 어려운 말 아니죠. 거기 얘가 써 있는데 A사, 내가 A사예요. A사가 가운데 낀 시설 대여업자 리스사와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거를 내가 자동차 리스 계약하고 돈을 주고받겠지만 이 자동차는 직접 이렇게 빨간색 거쳤다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이렉트로 직접 이렇게 받아버리나 봐요. 그럼 이때 세금계산서를 누가 끊어야 한다? 아니요. 보면 끊을 수 있음, 발급할 수 있음이라고 돼 있죠. 보면 현대차가 현대오토리스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나에게 A사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3-178페이지 주1에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인데요. 아까 다 앞에서 구두로 설명드렸죠. 동그라미 1번, 원래 9월 30일까지를 해서 작성일자로 해서 9월 한 달에 여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해서 언제까지죠? 10월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작성일자가 10월 10일이 아니라 9월 30일이라는 것도 정확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동그라미 2번, 9월 15일을 작성일자, 즉 그냥 한 여월 안에서 임의의 그냥 어떤 날짜를 잡아버려가지고 9월 15일까지 해서 9월 15일을 작성일자로 해서 15일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해서 발급할 수도 있고요. 그것도 10월 10일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그냥 특정 거래일, 9월 19일 하루를 특정 거래로 해서 발급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혼자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179페이지의 주 2번에 앞에까지가 수정세금계산서의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타의 사유인데, 동그라미 제가 1, 2, 3번 중에서 몇 개 중요한 것만 좀 찍어서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차고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라고 되어 있죠. 그날까지 세금계산서를 잘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그건 볼 필요 없죠. 마이너스 붉은 글씨로 쓰거나 그런 거니까요. 동그라미 2번,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바보같이 이중으로 발급하는 거죠. 그러면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대로 두 번째 것을 마이너스 음의 표시로 표시해서 없애버리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해서 발급한 경우죠. 면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는데 발급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해서 마이너스를 칠한 소리고요. 동그라미 4번, 이 어리버리죠. 세율을 잘못 적용했습니다. 설마 부가세 세율이 10%인지를 몰랐나 보죠? 그것도 있지만 0세율하고 10%를 왔다 갔다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요. 내용을 보시면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을 보면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과세 유형 전환 전에, 즉 내가 일반일 때 과세 유형 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하면 나 이제 간인데 어떡하냐 이거죠. 보면 위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 그러니까 과거에 일반일 때 발급한 거 있겠죠. 그 작성일을 수정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 전자 세금계산서에 작성일로 적고, 요거 특이하네. 요거는 과거로 돌아가라는 소리죠. 즉 이거 일반에서 간이로 바뀐 다음에 간이로 살고 있는데 일반이었을 때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과거 날짜로 돌아가라는 소리죠.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에 덧붙여 적은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주 3번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이죠. 동그라미 1번 과세사업자 보면
예정이나 확정 신고할 때 그간 발급한 세금계산서 낱장을 한 장 한 장을 관할 세무서 주차장에다 쌓아놓는 거 아닙니다. 4월 25일, 7월 25일 날 그렇게 주차장에 쌓아놓는 게 아니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라고 A4 양식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앞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그냥 A4 합계표라고 할게요. 이 국세청 양식인 A4 합계표를 딱 만들어서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화살표 보시면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전송한 경우에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가로 열고 실부 대부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우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자마자 다음날 이 내용을 국세청 서버에 자동으로 전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날까지 내가 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전송이 되는데요. 그러면 4월 25일, 7월 25일 날 매출처별, 매입처별 합계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면세사업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이거는 면세사업자는 아시겠지만 매출세액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사올 때는 충분히 매입세액을 이미 내고 사왔을 수도 있어요. 물론 불공제겠지만 그러면 협력의무라고 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제출해야 합니다. 매출처별은 절대 아니죠. 거기 꽃표시 보시면 면세사업자는 매출세액과 무관하므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제도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80페이지의 세금계산서 선발급 특례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선발급 특례.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세금계산서를 선발급이나 후발급하는 것은 용인이 안 되는데 선발급 특례 4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용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발급 특례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도요. 이것도 날짜가 9월 19일이던가요? 그쵸? 제 책에는 다 날짜는 9월 19일이니까 내 생일. 감사합니다. 자, 이게 15년 2기인데요. 여기가 9월 19일입니다. 이날 재화를 인도했으니까 재화 인도하면 이날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아무런 인생에서의 특이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8월 19일이던가요? 맞죠? 8월 19일 날 먼저 발급하는 것을 선발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1월 19일이던가요? 10월 19일이구나. 10월 19일. 10월 19일 날 늦게 발급하는 것을 후발급이라고 합니다. 후발급부터 할까요? 후발급은 인정 안 돼요. 보다시피 후발급 박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후발급은 부인됨, 공급자, 판 사람은 가산세 1%고요. 그 다음이 더 무서운데 다음 기, 예를 들어서 2016년 16년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제 1%도 아니고 2%가 됩니다. 2%. 여기까지는 지연발급이라고 하고요. 여기까지는 지연발급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는 미발급이라고 해서 2%. 가급적이면 퍼센트까지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건 1%, 이건 2%예요. 자,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2번 공급받는 자, 사온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입세 불공제. 그러니까 뒤늦게 받아오시면 매입세 불공제인데 가산세는 없죠. 단 같은 가세기간에만 발급받으면 매입세하고 가산세 1%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매입세 불공제라고 한 것은 여기를 말하는 거고 이 안에만 같은 과세기간에 받아오면 매입세액은 공제이나 보다시피 가로에 1% 가산세가 있습니다.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후발급은 발급한 사람, 즉 판매한 사람 입장에서는 1%, 2%예요. 이 날짜 기준으로 같은 과세기간 안에만 들어오면 사오신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 쓰면 매입세 공제가 돼요. 여기는 불공제예요. 단 공제했으니까 가산세는 너 1% 내라. 불공제했으면 가산세는 없다. 왜냐하면 불공제 받는 게 무려 9.09%의 가산세인 셈이니까 불공제 받으시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선발급을 보겠습니다. 저렇게 8월 19일 날 미리 발급하는 거 선발급이라고 하는데 원래 미리 발급하면 싹 다 부인됩니다. 이렇게 미리 발급된 게 인정이 돼버리면 이게 다 합법적인 분식이 아닐까요? 9월 달에 인도한 것을 8월 달에 미리 세금계산서만 발급해버리고 매출을 땡겨 잡는다는 소리는 이게 분식이 되다 보니까 선발급은 원래는 부인됩니다. 원래는 부인되는데 우리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요 두 가지. 네 가지죠. 1, 2, 3, 4,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를 당연히 엔드 요건이 아니라 하나만 만족하면 날짜가 9월 19일이 아니라 8월 19일로 선발급이 인정돼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돈 주고 받으세요. 돈. 그러니까 이날 100을 주고받아야 하는데 8월 19일 날 선급으로 100을 주고받습니다. 아니면 이날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현금을 주고받으세요. 즉 8월 26일까지만 현금을 주고받으시면 돼요. 이날
8월 19일 날은 세금계산서만 끊고요. 8월 26일까지만 현금을 주고받으면 돼요. 세 번째는 우리 실무에서 야, 돈 주어. 이걸 청구 시기. 정말 돈 받는 시기를 대금의 지급 시기라고 그러거든요. 지급 시기. 이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가 정확히 계약서에 써 있는 거고 청구일하고 지급일 사이가 30일만 넘지 않으면 저 8월 26일이 8월 19일이 새로운 공급일로 둔갑을 해버릴 수 있고요. 4번은 뭐냐면 장기 계속 내가 저 사람하고 계속 주고받는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라면 날짜를 좀 땡겨서 미리 끊는 것 자체가 문제가 없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180페이지 왼쪽 세로 박스에도 있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에도 있는데 수업 목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제가 지금 구두로는 설명드렸고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는 겁니다. 181페이지 공사의 전자세금계산서죠. 양가로 1번 발급 대상자,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이미 의무 발급하고 있고요. 동그라미 2번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이상이면 3억, 10억에서 3억으로 하향 조정됐죠. 3억 이상인 경우에 가로 열고 수정신고 또는 결정 경정에 의해서 과거에 3억이 안 되던 사람이 우연히 이번 기회에 3억이 돼버리면 바로 그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가 아니라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의무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화살표 보시면 이 이외의 개인사업자, 즉 매출액 3억이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전자를 발급할 수도 있고 종이를 발급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꽃표시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는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보면 양가로 이번에 발급 명세 전송이라고 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후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라고 되어 있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하고요. 동그라미 2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예정 확정신고 기간의 마지막 날, 즉 3월 31일 또는 6월 30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즉 4월 11일과 7월 1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을 한다면 대부분 실무에서 전송하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다음 날까지 전송을 하니까. 그러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낱장 하나하나를 보관할 의무도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05에 보시면 양가로 1번에 최종 소비자 특정,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네요. 내용을 보면 동그라미 1번에 택시 운송이나 노점, 행상, 무인 판매기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2번 보시면 소매업, 그 다음에 목욕, 이발, 미용, 모기미라고 얘기하죠. 목욕, 이발,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도 최종 소비자를 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데 이 중에서 과거에 소매업을 참 장난을 많이 쳤죠. 그 중에 소매업은 상당히 중요한데 소매업은 공급받는 자, 즉 사가는 사람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을 때에만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거예요. 슈퍼마켓에 옆집 음식점 사장이 와서 고추장, 된장, 물을 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매업자, 즉 슈퍼마켓 아줌마한테 이게 내가 사업용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주시오라고 하면 발급해줘야 하고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때만 발급 의무가 면제되니까 이 소매업 가지고 과거에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에 발급하는 용역, 다만 이것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니까 그때는 발급하라는 소리죠. 자, 양가로 이번에 간주 관련 규정인데요. 동그라미 1번 간주 공급에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 없이 잔존재화의 경우 실제로 돈을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데 아시겠지만 이 간주 공급 중에 혼자 독특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동그라미 2번에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부담했든 임차인이 부담했든 누가 부담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실제로 돈을 주고받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자, 가로 열고 그거 말고 월 임대료 등의 실제 임대료는 너무 당연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합니다. 양가로 3번의 영세율 관련 보시면 일반적으로 아시겠지만 영세율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비교적 국내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급을 하셔야 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동그라미 1번
수출자와 동그라미 2번 국외제공, 동그라미 3번 외국 항행, 동그라미 4번 기타 외화 혜택은 다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밑에 있는 클릭마크를 기억하셔야 하는데 발급 대상을 보시면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 수출자와 임가공 용역,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라고 하는 이곳, 그 다음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의 대한 공급, 그 다음에 위탁 가공을 위한 원료의 국외 무상 매출, 뭐 이런 경우는 영세율이긴 하지만 우리 또 세금계산서는 일단 국내 거래니까 한번 발급을 해주셔야 하는 거죠.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면 183페이지 문제 좀 볼까요? 문제를 좀 보시면 1번 문제부터 문제가 나오는데요.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어본 2014년 CPA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면 1번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일여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왜 이렇죠? 이거 너무 뻔한 설명이고 맞는 설명이네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에 지체 없이가 아니죠. 지체 없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보통 다음 날까지라고 말씀드렸죠. 3번 보시면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중 공급 연월일은 필요적 작성 연월일이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이건 임의적이고요. 4번 보시면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일반 과세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는데 뭐가 틀렸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소매업이 틀렸습니다. 소매업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5번 보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차고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가 아니라 그냥 확정신고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충분히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니까 이것도 틀린 설명 되시겠습니다. 2번을 보면요.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거는 무려 98년 수정 문제니까 16년, 17년 전 문제겠습니다. 1번 세금계산서는 거래에서 송장의 역할을 하며 외상대금의 청구서 및 대금 지급의 영수증 역할도 한다. 그냥 세금계산서의 전형적인 정의를 얘기하고 있고요. 1번이 또 정답이네요. 얘도요. 2번 보면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입하는 재화의 경우는 세관장이 수출자에게 발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수입자에게 발급하는 거죠. 3번 보시면 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와 부가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의미하므로 영수증에는 공급 가액이 아니라 우리가 돈 낸 공급 대가가 들어가겠죠. 4번 보시면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없으나 공급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면세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하지 않는 한 기필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5번은 수출하는 재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및 모든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게 아니라 제가 금방 읽어드린 것처럼 옆 페이지 있는 것처럼 몇 개는 국내 거래 일종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게 돼 있죠. 자, 넘겨보시면 이번에는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을 물어본 문제네요. 1번 위탁 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위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 발급한다. 다 맞았는데 위탁자 또는이 아니라 수탁자죠. 가운데 낀 수탁자가 일반적으로 발급한다고 했으니까 벌써 1번부터 틀렸고요. 2번을 보면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사업 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고요. 3번 위탁매입이죠.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 결국은 제일 끝에 있는 아까 그림에서 제일 끝에 있는 공급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요. 이때 가운데 껴있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은 등록번호만 부기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4번 보면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 사이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등 소정의 법령 요건을 갖춘 거래에서 선발급이 가능할 케이스죠.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즉 선발급이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만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본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는 설명 되시겠습니다. 자, 우리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은 1번 수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한다. 그러면 위탁거래에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그랬죠. 아니군요. 수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면 그냥 정상적인 케이스네요. 위탁자가 인도하면 특이한 케이스고요. 수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위탁 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며 이 경우 위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한다고요? 이 부분이 틀렸겠군요. 자,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이미 발급했는데 뭐하러 위탁자 등록번호를 부기하겠습니까? 부기하려면 수탁자 걸 부기해야겠죠. 그 다음에 2번 보면 소매업, 음식, 숙박업, 여객, 운송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소매업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맞는데 소매업,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할 의무가 없다. 이게 틀렸죠. 소매업 때문에 틀렸습니다. 소매업. 3번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2015년까지는 그 외의 것도 발급할 수 있다. 안 되죠. 이거는 소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이라고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바로 가산세 나오죠. 이러면요.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아니요. 이런 거 없어요. 누가 부담하든 서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정답은 5번이겠군요.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부가세 법령에 따라서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해야 하며 미전송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두루뭉실한 문장이긴 한데 맞죠. 언제까지 전송해야 하고 미전송 가산세는 몇 프로인지까지는 안 나왔지만 두루뭉실하지만 맞는 설명이겠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페이지 186페이지네요. 10번에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을 물었습니다. 1번 위탁 매입, 위탁으로 대리 판매하는 게 아니라 위탁 매입, 위탁을 매입하는 경우 공급자, 판 사람이 위탁자죠. 제일 끝에 있는 위탁자, 그 그림에서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등록번호 그냥 부기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2번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하자. 아까 다 읽어봤었죠. 이런 경우에는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양도로 부에 표시해서 발급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는 설명이고요. 3번 보면 직전과세기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 이게 3억으로 바뀌었는데 10억이라고 되어 있네요. 10억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게 이제 오답이겠네요. 좀 유치하네요. 3억으로 바뀌었습니다. 4번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가운데 낀 사람 대리인이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인도하는 경우가 좀 특이한 경우라고 그랬죠. 본인이 직접 인도하는 때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대리인 번호 정도는 부기해 줘야겠네요. 마지막으로 5번을 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에 다음 날까지 이 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게 되어 있는데 실무에서는 거의 다음날 새벽에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전송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187페이지의 기타 빈출 유형의 동그라미 1번의 거래징수인데요. 그 양가로 1번 의미는 거래징수는 사업자가 우리 앞사람한테, 그러니까 앞사람한테 사오고 뒷사람한테 팔 때 뒷사람한테 10% 받아다 내는 것을 거래징수라고 하죠. 양가로 1번의 징수 대상입니다. 동그라미 1번 사업자, 당연하지만 면세사업자는 제외예요. 면세사업자는 자기가 매출세액이 안 나오니까 거래징수를 할 필요가 없죠. 사업자는 VAT 과세대상 재화 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세 거래징수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2번 보면 영세율 대상인 경우에는 매출세액이 0이므로 거래징수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3번 보면 부가세법은, 이거 중요합니다. 3번 부가세법은 누가 공급자, 파는 사람이 사업자 여부가인지가 중요하므로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이 최종 소비자이든 사업자이든 과세사업자이든 면세사업자이든 관계없이 일단 자기 파는 게 부가세가 붙으면 거래징수 의무는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얘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밑에 영수증입니다. 영수증은 수업 목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간단히 보겠습니다. 의미,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 사가는 사람의 등록번호와 부가세가 없는 증빙이죠. 아니 많이 보셨죠? 김밥천국 불신지옥 하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밥천국 불신지옥 하면 있어요. 동그라미 1번 영수증 발급의 경우에도 공급자는 VAT 매출세액을 납부하나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김밥천국에서 우리 간이 영수증이라고 하는 거 발급하면 김밥천국 아저씨, 아줌마, 주인 아저씨는 우리 보시는 것처럼 부가세 매출세액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온다고 돼 있죠. 근데 사가는 사람은 그거 아무리 사가봐야 매입세 공제가 따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간이영수증에는 그냥 내가 낸 돈만 있지 공급 가액이 얼마고 부가세가 얼마인지 별도로 적혀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동그라미 1번은 실은 거짓말입니다. 실무에서는 간이영수증을 김밥천국에서 아무리 발급해줘도 발급해준 사람은 원래 세금을 안 냅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 수업 목적으로는 판 사람은 세금을 붙인다라고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2번 일반 과세자로서 영수증 발급 업종 사업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기로 영수증 발급 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 기재해야 함.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보통 신용카드 매출전표라고 하면 우리 실무에서는 영수증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수업 목적으로 부가세법 안에서는 영수증 안에 간이영수증도 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가세를 별도로 구분해서 기재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발급 대상자인데 요거 중요하니까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영수증 발급 대상자는 반가로 1번 간이과세자 모두입니다. 이거 상식이죠. 우리나라에서 간이과세자는 결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되고요. 반가로 2번 일반 과세자 중 별도로 열거된 업종이라고 해서 비교적 최종 소비자를 쉽게 상대하는 업종은 우리나라에서 영수증 발급 사업자인데요. 동그라미 1번 미용 욕탕 즉 목이미, 동그라미 2번 여객운송업 여, 동그라미 3번은 입장권 발행 영위사업자입니다. 목이미 여입이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4번에 미용 목적 성형수술의 진료 용역, 그 다음에 5번에 수의사가 제공하는 VAT 과세되는 동물 진료 용역,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6번에 무도학원, 자동차 운전학원까지도 영수증 발급사업자고, 물론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7번부터 12번도 쭉 영수증 발급사업자인데요. 6번까지 한번 끊읍시다. 왜냐하면 6번까지 오른쪽 세로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 오른쪽 세로 내용 보시면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라고 해서 이 6번까지는 워낙 개인 목적의 사용이 많으므로 아예 발급을 불가능하게 시켜놨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사가는 사람이 자신이 사업 관련성이 있다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때 1번부터 6번까지는 발급을 해줄 수가 없다는 소리인데요. 근데 이 코표시까지 볼까요? 단, 감가상각자산, 예를 들어서 목욕탕은 동그라미 1번이니까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된다면서요. 근데 감가상각자산이 목욕탕에서 온수 공급기, 순간 공급기를 처분하면 이렇게 자신 본연의 업종이 아니라 유형자산을 사고 파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 유형자산에 대해서 공급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본연의 자기 목욕값을 가지고 손님들이 4,000원 내면 그거는 세금계산서를 못 끊어주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쓰던 유형자산을 중고로 팔 때는 이때는 자기도 사업자니까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다음 페이지 188페이지에 7번부터 12번까지는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 간이가세가 배제되는 전문직 사업자, 예를 들어서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의 및 행정사업은 세금계산서 당연히 발급을 원래는 합니다. 자, 화살표 보시면 사업자에게 공급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동그라미 8번은 영수증을 발급하라는 소리인데 실무에서는 화살표가 더 중요하겠죠. 이 사람들이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죠. 얘도 써놨죠? 3.1회계법인이 삼성전자에게 감사 영역을 제공하면 이때는 당연히 상대방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합니다. 동그라미 9번 우체국 택배나 공인인증서, 동그라미 10번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 영역을 공급하는 경우, 주차장 같은 경우죠. 전형적인 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닌 영수증 발급 사업자고요. 11번에 여객 운송업 중 전세버스 운송사업, 자 예를 들어서 3.1회계법인이 신입회계사 연수를 위하여 단체버스를 빌렸을 경우 여행사로부터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11번도 전세버스 운송사업도 원래는 영수증 발급 사업자인데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발급할 수 있다 없다? 발급할 수 있다니까요. 앞장에 있는 6번까지는 그게 안 되는데 7번부터는 상대방이 요구하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 12번에 공인인증서 발급업이라고 해서 단 이것도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양가로 3번 보시면 발급 효과죠. 동그라미 1번 영수증 발급도 공급자는 VAT 매출세액을 납부하나,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실제는 납부 안 하는데 한다고 칩시다. 수업 목적으로.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한데, 가로 열고 아시겠지만 신용카드로 긁으면 상대방이 일반 과세자일 경우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죠. 동그라미 2번 일반 과세자로서 영수증 발급업종 사업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기로 영수증 발급 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 기재하라고 했죠. 아까 다 설명드렸네요. 동그라미 3번 영수증 발급 대상자 중에서 7번부터 11번까지 해당하는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을 이미 발행한 경우 거래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놈들이요, 사간놈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또 요청하는 거예요. 지가 언제는 카드로 긁었는데 카드만 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영수증 같은 게 나오는데요. 그것도 부가세가 별도로 적힌, 얘가 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이거 발급해줘버리면 이중 발급이 되니까 그거는 발급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1번부터 15번까지 문제가 있는데 11번하고 14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1번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가 공급대가 100만원의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세법에서 정한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는다면 그 재화를 공급받아간 사업자죠. 매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걸 소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고 하는 거죠. 3번 보면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재화의 공급일에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실무에서 월합계 세금계산서라고 해서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죠. 4번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했어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만 대가를 지급한다면 이것도 선발급으로 적법하게 인정이 되고요. 5번이 결국은 오답이겠는데 숙박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가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이미 발급한 경우에도 공급받은 사업자, 즉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원래부터 이 사람은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 사람이고요. 신용카드를 발급해줬는데 또 발급하면 이중 발급이 되니까 4번, 5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14번을 보면 다음 중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약이 해제돼가 버렸어요. 해제된 때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아니라 다 타임머신 탈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계약 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한다. 그러니까 당초 일자를 적는 게 아니라 계약 해제를 적고요. 오히려 이제 부기하는 곳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으시면 되겠죠. 2번은 금방 설명드렸던 문장이니까 생략하고요. 3번 중요하죠. 납세 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세 과세 대상인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 최종 소비자든 면세사업자든 일단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제가 이거는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라고 했죠. 로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부는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 작성하고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붉은색 글씨로 써라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대로 전송만 하면 이 경우에는 5년 동안 별도로 보존해야 할 의무는 사라지니까 보시면 5번도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7장 마치고 바로 연이어서 8장을 진행하는 걸로 하죠.